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바로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암 환자가 챙겨 먹어야 하는 항암 음식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콩, 식물성 식품으로 채워진 식단이 많은 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암 환자가 챙겨 먹어야 하는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안녕하십니까. 한약으로 암을 치료한 한의사 장소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10만 명당 162.7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년과 비교해서 암은 40.3%가 증가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은 정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암은 돌연변이로 인해 세포 분열이 발생해서 종양을 형성하면서 발생합니다. 유전되는 암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환경적, 생활적, 행동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주요 암의 원인으로 흡연 32%, 음식 30%, 만성감염 10에서 20%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만이 30에서 35%로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소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바로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햄, 소세지, 베이컨 등과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함께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의 발색제로 이용되는 아질산염은 식도암, 위암, 간암, 폐암,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햄, 소세지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에 가면은 저녁에 화로에 장작불을 피우고 소세지, 햄이나 고기, 생선들을 구워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가공육을 불에 직접 굽는 직화구이로 먹을 경우에는 암 유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발암물질들이 육류와 생선 표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이 그을리거나 검게 탄 부위에서 나오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은 DNA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암 환자가 먹어야 될 최고의 항암 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양파, 마늘, 파 등 유기암 채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암 환자가 챙겨 먹어야 하는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양파를, 그 중에서도 양파 껍질을 꼽고 싶습니다. 양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알리신은 유기황 화물로 발암물질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혈액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를 손질할 때 껍질을 버리시고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 환자에게 좋은 성분은 양파보다 양파 껍질에 더 많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20에서 30배,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4배가량 더 많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줍니다. 케르세틴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서 특히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케르세틴 성분은 양파 껍질 이외에도 특히 사과 껍질, 포도, 딸기, 브로콜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암을 잘하게도 합니다. 또한 노화도 촉진하죠. 양파 껍질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암 예방과 억제를 하고 일반인들은 노화를 억제해줍니다. 양파 껍질은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 추출물을 실험 연구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게 양파 껍질 추출물을 제거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나 증가하였고 사람을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양파 껍질 추출물을 먹도록 한 후 건강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양파 껍질을 섭취한 사람은 스트레스는 29% 감소하고 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 감염 증상은 35.2%가 개선되고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 연구 결과 양파 껍질의 효능은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려진 색깔은 양파 껍질처럼 노랗지만 특별한 맛이 나지는 않아서 복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양파 껍질 추출물만 먹는 게 힘들다면 국물 요리를 할 때 육수를 만들어 먹으면 복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껍질만 끓여 사용할 때는 갈색 겉 껍질뿐만 아니라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빛깔의 두 번째 껍질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챙겨 먹어야 하는 항암 음식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콩, 식물성 식품으로 채워진 식단이
많은 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과 반찬, 간식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음식물로 통곡물과 콩류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현미나 수수, 키누아 등과 같은 최소한으로 각원된 통곡물로 된 빵이나 파스타 같은 것이 좋고요. 콩류 역시 상당히 좋은데 마른 콩, 완두콩, 렌틸콩 같은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야채로는 카로티노이드와 십자화과 채소, 유기황 채소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붉고 노랗고 오렌지 빛깔이 나는 당근이나 토마토, 호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4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를 보이는 채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이 있습니다. 또 디저트로 먹는 음식도 있는데요. 사과나 딸기, 토마토, 포도, 오렌지나 블루베리, 체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오메가3 성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호두, 아마씨가 암 환자분들이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외 저는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물성 기름으로 바로 들기름이 있습니다. 특히 야채와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염증은 암을 성장시키는데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입니다. 다만 오메가3는 고온에서 압착한 경우에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압착한 들기름인 생들기름을 드셔야 충분한 오메가3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또 다른 말로 식이보충제라고 부르는데요. 시중에는 종합영양제, 종합비타민, 비타민C 등 여러 영양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식사를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는 건강에 유용한 다양한 화합물과 공존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다량 섭취하는 것은 암 예방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제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암연구소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 보충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전문위원회는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 목적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보충제는 비권장하고 오히려 해가 돼서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효과는 증거 부족이라고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했습니다.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암 예방 효과가 없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폐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타민C 역시 채소나 과일 등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폐암 위험성을 약 18% 낮추지만 영양제 같은 보충제로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타민 D 역시 암 예방을 줄여주는 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런 특정한 경우에 암에 대항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의 암 예방에는 영양제는 부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암 예방을 위해 건강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고르자면 어느 형태로든 담배를 금할 것, 신체 활동을 일상화할 것, 붉은 종류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을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나 소화, 영양분, 운반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세포의 대사활동이 감소하고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체내의 수분은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방광암도 예방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발암물질을 희석하고 방광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져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외에도 허브차나 녹차, 양파 껍질차 등을 마시는 것도 수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물보다 체내 흡수력이 더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피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으며 차의 카페인 수치는 수분 보충을 방해할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수면은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면 부족이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 내에서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노화 등으로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면 암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체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는 세포 분열과 DNA 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 중에서도 특히 새벽에 자는 것은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호르몬 수준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은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대사와 호르몬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수면 부족과 늦게 자는 습관이 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것은 생체 리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돌연변이 된 세포들을 찾아서 발생과 성장 단계에서부터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세포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몸의 T세포, NK세포 등의 면역세포들이 암을 인식하여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젊은 나이에도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암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암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내용은 면역 기능이 좋은 정상인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암이 진단되기 위해서는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에 보통 1cm 이상의 크기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에서 1cm로 보인다는 것은 암세포 10억 개가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암은 분열하면서 성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cm 크기로 분열하려면 약 120개월,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1cm보다 작은 것도 분명 암세포입니다. 현재 암으로 진단된 분들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10년간 암세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공격하려면 외부 침입자로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종종 면역계가 식별되지 못하도록 하는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암을 단순히 겉에 보이는 덩어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을 씨앗이라고 본다면 암을 잘 자라게 하는 토양과 같은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약을 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잡초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의 씨앗을 제거한다 하여도 암을 완벽히 죽이는 항암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암의 토양을 같이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암이 잘 자라는 토양은 염증 환경과 면역 저하 환경, 저산소 환경입니다. 암 환자가 현재 영상검사에서 암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암의 토양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암의 성장이 억제되고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당뇨가 치료되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150명은 기존대로 약물로 당뇨를 치료했고 나머지 150명은 당뇨약을 먹지 않고 철저한 식단 제한을 3개월간 수행했습니다. 3개월간 엄격하게 생활습관을 교정했던 사람들은 1년 후에 45%가 약 없이도 당화혈색소가 6.5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습관 교정 없이는 당뇨가 계속 진행돼서 약의 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약도 안 듣게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해주는 최고 인식 3가지를 꼽으라면 국가건강정보를 보면 당뇨병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만 30세 이상 전체의 14.8%입니다.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해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 비만증이 생기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인데요. 몸이 크고 작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전신에 여러 합병증을 유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합병증도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있고 대혈관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가운데 망막병증, 신장질환, 신경병증을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라고 하고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조직인데 지속된 고혈당에 동반돼서 눈의 모세혈관에서 시작되는 미세혈관 장애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각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실명 원인의 2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뇨병 신장질환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만성 신장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핵심 필터 역할하는
사구체는 동그랗게 뭉쳐진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고혈당이 지속되면 사구체가 손상되면서 신장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투석까지 필요한 말기 신장 질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말기 신장 질환 위험이 약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병증이 있는데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및 자율신경에 발생하는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럼에도 당뇨병 전문의도 정기적으로 신경병증 검사를 잘 시행하지 않거나 증상을 잘 묻지 않아서 자칫하면 후회하기 쉬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된 사람도 많습니다. 당뇨병 신경병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발신경병증입니다. 증상 특징은 반드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고 발끝이나 발바닥에서 먼저 시작하고 처음에는 발바닥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 것 같다. 항상 자갈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호소하십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 합병증으로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혈당이 지속돼서 심장으로 향하는 관상동맥이 손상되면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뇌로 향하는 뇌혈관이 손상되면 뇌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해주는 최고 인식 3가지를 꼽으라면 현미, 고구마, 오미자를 꼽겠습니다. 통곡물은 먹기 힘든 겉껍질 부분만 제거한 천연 곡물을 뜻합니다. 식감이 거칠어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끈하게 정제된 백미를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를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식품이란 인식이 있지만 통곡물은 탄수화물 식품임에도 예외에 속합니다.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공복감을 줄여주고 일찍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통곡물은 당뇨병의 예방,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FDA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약 30g씩 하루 3번 통곡물을 먹거나 전체 곡물 섭취의 절반을 통곡물로 바꾸면 심장병,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을 돕는 마그네슘, 크롬,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입니다. 또 다른 최고의 음식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고구마는 구황식품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겨내는 식품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고구마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대표적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힙니다. 식품영양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공익과학단체는 고구마를 최고 건강식품 1위로 선정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고구마를 준완정식품으로 평가했습니다. 완정식품은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닌 단독식품을 말합니다.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비타민C, 토코페롤,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 외에도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매일 큰 고구마 1개를 먹어서 칼륨 1g을 섭취하면 혈압이 2 정도 낮아지고 뇌졸중도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낮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자를 추천합니다. 5가지 맛을 낸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오미자는 당뇨에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대구대 생명공학과 연구팀이 당뇨 유발쥐에 3주 동안 오미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쥐들의 혈당 수치가 최대 39%나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오미자가 인슐린 기능을 50배나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수를 제어해서 혈당 수치를 정상화시켜주는 체내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강화되면 그만큼 당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미, 고구마, 오미자는 당뇨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은데도 현미는 항암 효능이 있는데 프로제아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방지합니다. 또한 현미를 꾸준히 먹으면 포도당이 산화되지 않게 해서 암세포 증가를 예방합니다. 리놀레산, 식이섬유도 풍부해 활성산소를 없애서 노화 방지 효능이 있고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항암 슈퍼푸드로 유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3대 면역식품이 고구마, 토마토, 케일입니다. 바로 고구마가 3대 면역식품에 속합니다. 2007년 일본 도쿄대 의과연구소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가운데 고구마의 발암업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흡착력이 강해서 체내 각종 발암물질은 물론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담즙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과 속살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도 암을 막아주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미자는 한약재로 실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암 환자에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오미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쉬잔드린 B가 종양 억제 작용이 강한 자연 폴리페놀 성분으로 모든 병기의 대장암, 특히 말기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2인분 기준의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2잔 정도 넣고 조리하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순수한 물인 정제수를 넣고 조리할 때보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는 압력밥솥보다 일반 밥솥을 사용하면 고온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를 줄여서 폴리페놀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경우에는 섭취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구마 100g 기준으로 혈당 상승 속도를 혈당지수 GI라고 부릅니다. GI가 55 이하로 낮으면 당뇨병 예방, 조절에 좋지만 70 이상이면 GI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한국당뇨협회에 따르면 생고구마의 GI는 61로 낮은 편이고 감자는 90으로 높습니다. 백미 등 도정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이 좋고 과일보다는 채소의 GI가 낮습니다. 그러나 고구마도 혈당 관리에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리 방식에 따라서 GI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생고구마와 달리 구우면 녹말이 당분으로 변해서 GI가 80 이상으로 크게 오릅니다. 튀기면 70, 삶은 고구마가 45로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의 경우에는 생으로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미자가 신맛이 매우 강한데요. 이것이 위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도에 역류질환이 있거나 소화성 궤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미자 청을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청을 만들 때 보통 설탕과 액상과당 등을 첨가합니다. 오미자는 당뇨에는 좋지만 이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오히려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고혈압과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자는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달콤한 맛이 매혹적인 설탕은 많이 먹으면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이 증가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만성질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은 먹는 것보다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14만 명 정도의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 등에 들어가 있는 천연당류를 1g 더 많이 먹을 때는 사망률이 2% 정도 증가했지만 설탕이나 시럽과 같은 첨가당은 1g을 먹어도 사망률이 18%나 높아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설탕이나 가공된 당보다는 천연당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먹는 것보다 끊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백미가 있습니다. 현미에서 쌀겨와 쌀눈을 제거하고 단지 하얀 녹말 덩어리인 배유만 남은 것이 백미입니다. 현미를 도정해서 백미를 만들면 먹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지만 지방과 영양소 그리고 섬유질은 거의 없는 소량의 단백질과 녹말 덩어리만 먹어서 빈 칼로리라고 부릅니다. 섬유질이 적어서 혈당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인은 백미밥은 끊으셔야 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미를 주식으로 하면 당뇨와 고지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미를 끊고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를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추천해 드린다면 삶은 고구마 1개 또는 오곡빵을 한두 개를 주되게 드시고요. 달걀 프라이나 삶은 달걀 1개 정도, 양배추 샐러드 좀 푸짐하게 100g 정도, 생들기름 1스푼을 뿌리면 더 좋습니다. 또 두유 1컵을 드시고 견과류를 같이 첨가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또 복잡해 보이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고구마와 달걀은 전날에 미리 삶아 두시고 양배추는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두셔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바쁜 아침에 그냥 꺼내 드시면 됩니다. 생들기름과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과일을 만약 추가하신다면 바나나나 토마토를 추가해도 좋고요. 양배추에 당근이나 브로콜리를 추가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드셔도 좋은 음식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지 않고도 철저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완치는 아니더라도 완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기본 원칙이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당뇨가 치료되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150명은 기존대로 약물로 당뇨를 치료했고 나머지 150명은 당뇨약을 먹지 않고 850kcal를 섭취하는 철저한 식단 제한을 3개월간 수행했습니다. 3개월간 엄격하게 생활습관을 교정했던 사람들은 1년 후에 45%가 약 없이도 당화혈색소가 6.5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보통 6.5 이상을 당뇨라고 합니다. 2년째에는 35%가 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10kg를 감량한 이들은 더 효과가 좋아서 1년째 70%, 2년째 60%가 당화혈색소 6.5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했던 사람 중에서 약을 끊은 사람들은 3에서 4%밖에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습관 교정 없이는 당뇨가 계속 진행돼서 약의 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약도 안 듣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현미, 채소, 콩류, 과일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고기 등 포화지방이나 라면, 과자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시고 생선류나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성인은 주당 최소 150분에서 30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당을 소모하거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혈압, 혈당 등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돕습니다. 특히 근육은 30대 후반이나 40대부터 매년 1% 이상 줄어듭니다. 근력은 최대 4%까지 감소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량이 더 커져서 근력 감소에 따른 건강 문제를 겪는데요. 중년이 쉽게 집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은 태국권입니다. 태국권은 하체를 단련시키면서 중년 이후에 노년까지 큰 어려움 없이 도움되는 대표적인 운동이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